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그 업라이즈에 소속돼 있으신 도키님을 모시고 한번 좀 오늘 디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업라이즈 헤이비트 쪽에 소속되어 있어 지금 있는 도킨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투자 상품 기획하고 네. 이제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투자 상품을 기획도 하고 운용도 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 근데 도키님 보면은 밤에 네. 잠 안 자요? 아니 보면은 저는 여기 회사 오고 나서 왜 사람들이 잠을 안 자지? 그게 네. 이루다 단테 때문에 그래요. 단테 때문에. 그러니까 단테님이 네. 잠을 안 자니까. 단테가 잠을 안 자니까. 그리고 단테님은 보면 네. 또 조용히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네. 또 거기다가 또 막 이제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일을 하시는구나 또 이러면서 이제 또 언제 자지? 그래도 왠지 또 자기 전에 거기다 써놓고 자야 될 것 같고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 아무튼 저는 원래 헤이비트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증시 투자하고 그러면은 제가 개인 투자자로 한 15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한 5시 반? 그때쯤 되면 이제 CNBC 클로징 벨 하거든요. 네. 그때 일찍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아예 늦게 자서 아시겠지만 10시 반 아니면 이제 서머타임 시작하니까 이제 10시 반에 증시 시작하잖아요. 미국 증시 시작하거나. 그런 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 얘기를 좀 나왔는데 네. 도키님은 그러면은 약간 어떤 삶의 궤적을 따라서 업라이즈에 오시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보면은 네. 업라이즈라는 이런 스타트업에 오게 될 줄하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근데 이제 어째 하다 보니까 오게 됐는데 도키님이 업라이즈에 오시게 된 그런 사연 같은 거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맨 처음으로 가면 이제 강한국님 수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건 또 너무 긴 것 같고. 사실 근데 제가 도키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강한국님이 지난주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돈이 조금 남았는데 그 돈은 조만간 헤이비트에서 하는 거기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만간 헤이비트 예치 상품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돈이. 그래서 그거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알아보려고 지금 모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로 연결이 되는구나, 강한국님하고. 네. 예, 저도 한국님 독일에서 한국 오셨을 때 네. 잠깐 이렇게 밥도 한 끼 먹고 했는데 2017년인가 그때 이제 강한국님이 스낵 기고하시다가 네. 이제 강의 유튜브 하기 전에 강의 잠깐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업 듣고 하는데 몇 기였어요, 그러면? 제가 도끼님은? 기수는 정확히 그래요? 기억이 아니 안 나요. 3기였다고 하더라고. 이충엽 대표랑 맞아요. 김동준 그래서 제가 대표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마 같은 수업을 듣진 않았을 텐데 굉장히 비슷한 타이밍에 들어가지고 이제 퀀트 투자 그런 거 같이 공부하고 하다가 그때만 해도 헤이비트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강한국님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한국님 유튜브 시작했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챙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님이 영상 중에 헤이비트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빗썸 초창기에 이용할 때 거기 빗썸의 메뉴 중에 하나 이제 자동 투자라고 해서 회사가 한 4개? 5개 정도 있었는데 그때 헤이비트를 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분도 아니고 강한국님이 추천을 하시길래 제가 들어가서 상품을 보고 이제 그 당시는 FF가 아니고 VB 상품을 이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API 쓰는 법도 배우고 이제 바이낸스도 저도 안 쓰다가 사용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헤이비트의 고객의 인연으로 이제 FF가 런칭하고 하면서 이제 쭉 컨택을 해오다가 그러니까 헤이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 FF 상품에 가입을 하신 그런 고객이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강한국님의 약간의 어떤 꼬드김? 직접적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한국님이 할 정도면 생각해보니까 한국님이 영향을 은근히 많이 줬네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참 그러네요. 대단한 분이네요. 한국님 보고 계시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VB가 끝나고 이제 FF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좀 금액을 많이 예치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괜찮았어요. 그럼 2020년쯤 됐었나 보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사그라들어서 이제 괜찮을랑 말랑 하던 시절
이게 FF가 런칭이 제 기억에 2020년 11월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사업팀도 알게 되고 이제 뭐 김한길 부대표님도 알게 되고 하다가 이제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이제 제의를 받아요. 제가 이제 뭐 그 헤이비트 단톡방에서도 그렇고 막 디파이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상품 기획이나 뭐 이런 거 운용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 예치 그런 걸 출시하려고 하는데 네. 그거에 있어서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사내 강의. 사내 강의를. 사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예. 고객인데 예. 직접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예. 되게 특이한 케이스구나. 그러니까 뭐 강의라 해서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팀 팀원들한테. 예. 어쨌든 저기 네. 그 방구 좀 낀다는 사람 앞에서 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쭉 이제 디파이란 대충 이런 것이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미팅을 가지고 뭐 회의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베타로 런칭을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요 프로젝트 해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뭐 같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같이 그 해당 프로젝트, 예치 프로젝트, 지금은 이제 하베스트죠, 상품은. 진행을 하다가 이제 8월, 9월 돼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입사 오퍼가 들어온 거죠. 진짜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금융업계에 따지면은 금융시장에서 이제 운용회사가 있었는데 그 운용회사에 돈을 맡긴 고객 한 명이 이러쿵저러쿵 뭐 여기 하다가 갑자기 펀드 매니저 앞에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그냥 들어와 버린 거야. 약간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야, 되게 신기한 인연을 가지고 어쨌든 업라이트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그럼 뭐하러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랑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막 왔다 갔다 하고 가격이 변동하는 거 알겠는데 뭐하러 이제 달러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뭐하러 만듭니까? 해외 코인 거래소 같은 데서 저희가 이제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생각보다 이게 그 환전이나 이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내 거래소는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를 쓰든 비스텀을 쓰든 그냥 원화로 환전했다가 또 다른 코인을 샀다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네. 원화에 대한 뭐 이런 제한이나 제약은 안 받잖아요. 원화를 비트코인 샀다가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꿨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보면은 해외 거래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다고 합시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팔려면은 해외 거래소니까 원화가 없잖아요. 해외에는 원화가 없으니까. 예, 원화를 취급하지 않죠. 예,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서는 뭐 USD 달러로 팔려고 하면은 물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파는 방법이 일단 USD 통장 같은 뭔가 해외 통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금액이 크면은 이제 금융 당국에서 뭐라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는 수출 기반 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달러 통장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그냥 단순히 뭐 얼마치 샀다가 팔아서 그 USD 달러로 거래소에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약간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커지면 이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크립토 토큰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다양한 토큰들끼리도 변환해야 되고 하는데 그 기축이 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편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면은 원화로 바꾸면 되지 뭐 문제가 아니지만 해외에서 거래하거나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가 어떤 뭐 중심이 잡아줘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달러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1달러랑 똑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어떤 코인 그런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로 뭐 그런 페어로 해서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그 코인도 같이 오른다든지 비트코인 내리면 그 코인도 같이 내리면 그 코인으로 샀다 팔았다를 해서 어떤 BTC에 대한 뭐 해칭 또는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롱이든 숏이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우리가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이 달러니까 그래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변동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중심을 잡아주는 게 가상 공간에서도 뭔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있고 여기 이제 가상 공간에 있는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실제 세상에 있는 달러랑 이게 딱 연결해 가지고 맞습니다. 1대1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똑같이 계속 1대1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1대1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더사처럼 중간에다가 뭔가 기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달러 쟁여놓은 만큼만 발행한다. 그렇죠. 믿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1대1이겠지. 근데 이제 다른 방식들도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였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테더 발행 금액이 너무 커지고 뭐 테더 리스크라고 혹시 기사 같은 데서 간혹 접하셨을지 펑다 이슈 나올 모르겠지만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제 테더가 정말로 저 많은 발행 금액만큼을 다 과연 그 달러로 바꿔줄 수 있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느냐, 다 환전해 줄 수 있느냐라는 옛날에 근본이 폐지될 때처럼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근본이 금 여기다 쟁여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달러만 발행한다고 얘기했는데 뻥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요. 결국은 안 바꿔줘 그래가지고 닉슨 쇼크 나오고 그랬었잖아. 맞아요. 그거랑 정말 비슷해요.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의혹이 막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USDC 같은 또 비슷한 형태의 담보 스테이블 코인도 나왔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 같은 것들은 이제 담보도 일부 잡지만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다이라는 코인의 가격이 이제 1달러 근처에서 만약에 그 시장 가격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다이의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알고리즘에서 자동적으로 다이의 공급량을 늘려요. 그러니까 민팅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왜 조폐공사에서 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화폐 발행을 해요. 민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수량이 늘어나니까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다이의 가치가 뭐 1달러 이하로 내려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에서 본드,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이렇게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에서 벗어나면은 벗어나기만 해봐. 하여튼 그냥 내가 알고리즘으로 그냥 확 득달같이 붙어가지고 그냥 떼먹으면서 같이 붙여놓는 그런 거래를 하도록 만들어줘서 1달러에 어쨌든 딱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어떻게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예요. 디파이하고 시파이? 네.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겠는데, 네. 디파이 그러면은 일단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의 금융이라는 거는 제가 은행에 가보면 제가 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지점에서도 제가 근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데 은행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 확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 앞에 앉으면 무조건 본인 확인을 해야 돼. Know your customer잖아. KYC 엔진. 너 여기 네 맞아? 그리고 얼굴 민증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그거 안 했다고 맨날 혼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에서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했던 거래가 진짜 이 사람이 한 거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그 사람이 맞냐, 이거 본인 확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은행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은행이라는 기관, 아니면은 연준이 됐든 아니면 국가기관이 됐든 이런 어떤 중앙화된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맞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근데 디파이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반항한 느낌도 좀 나고. 그래서 좀 디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나 또는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아까 헤이든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 서로 두 명이 있고 이제 그것을 공증하는 기관이나 또는 은행이 보통 있는 게 우리 일반적인 중앙화된 방식이죠. 거래할 때 중간에 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책임지고, 이거 다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중앙화된 금융을 많이 했었는데, 시파이는 사실 구조가 거의 뭐 똑같아요. 90%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낸스나 뭐 지금 이제 업비트도 이제 트래블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입하시면 실명 계좌로 하셔야 되고, 뭐 만약에 해외 계좌로
코인을 보내실 때는 그 해외 계좌가 내 거라는 거 증빙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중앙화된 곳들은 외국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KYC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신분증 촬영을 하든지 여권을 촬영하든지 해서 아, 저 고객이 저런 사람이고 만에 하나 나중에 무슨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범죄 자금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해당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회사, 기관이 결국 그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의 은행이나 뭐 어떤 증권사 같은. 근데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런 중앙화된 개체가 없는데 네. 어떻게 그게 금융 거래가 가능하냐. 그러니까요. 그건데요.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뭐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코드 이즈 라입니다. 어? 뭐라고? 코드 이즈 라. 그러니까 코드가 법이다. 코드가 법이다. 네. 코드가 법이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스마트 컨트랙트 직역하면은 똑똑한 뭐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똑똑한 계약. 예.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주소에다가 내가 원하는 펑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이 코인이나 이 코인을 교환하고 싶어. 이런 식의 펑션을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호출을 합니다. 기능을. 그러면은 걔가 우리가 코드니까 리턴 값을 줘요. 뭐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나가 이렇게 고정으로 코드로 짜여져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규칙대로만 여기 이 디파이를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들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 상대방이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거래 규칙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딱 고정되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해킹을 해서 꼼수를 쓰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이용해서 그 금융 거래를 하면은 꼭 거래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냥 IP하고 뭐 메타마스크 주소, 지갑 주소밖에 없는 익명이다 하더라도 항상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규칙대로 거래가 되니까 나는 거래 상대방을 몰라도 이 거래를 믿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랑 뭐 채팅을 해서 내가 100BTC 보낼 테니까 너 뭐 40억 줘 그랬는데 내가 보냈는데 저 사람이 안 보내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뭐 100BTC 그 수치를 달아서 이제 기능 요청을 코드로 하고 반대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코드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 교환을 자동으로 코딩으로 해주는 거죠. 어떻게 설명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뭐 예를 들어 도키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금융 거래를 해요. 예를 네.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팔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도키님은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만나서 하고 뭐 아는 사람이면 하겠지만 그렇죠. 생판 모르고 어디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냐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코드라는 애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하는 애인데 얘한테 이걸 탁 끼면은 여기서 디디디 오케이. 돈이 딱 들어오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계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코딩이라는 건데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코딩한 걸 어떻게 믿어?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 안 하나? 이거는 거짓말 안 하나? 이건 해킹 안 당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몇몇 방지 장치들이 있긴 한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아예 처음에 만들 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수정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뭐 유니스왑 같은 대표적인 디파이 거래소들도 이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요구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보통 뭐 24시간이나 48시간 락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내가 운영자인데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렇지. 그 48시간, 24시간 락을 기다려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지를 뭐 미디움이나 그런 인터넷 공간에 올리겠죠. 그런 식으로 공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뭐 48시간 이후에 또는 24시간 이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다 사기치려고 한 코드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 중에서 좀 얼리 어답터나 아니면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굉장히 잘 아는 이제 프로그래머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죠. 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러그풀이라고 맞아. 그래서 이제 운영 측에서 악의적으로 이런 LP에 맡겨진 자금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조작하거나 뭐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다 접근을
차단해 버린 다음에 어. 거기서 이제 싹 가져가 버려. 예, 싹 가져가 버린 다음에 거기서 코드를 바꿔서 뭐 자기가 현금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방식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왜 그러냐면은 설사 그렇게 해서 악의적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요즘은 또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또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라면 그 네트워크에 각 밸리데이터 검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증자들이 이제 트랜잭션을 처리해주고 그 수수료로 이제 가스비를 받아가는데 그 밸리데이터들이나 그런 연합된 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그런 식으로 이상 감지가 되면은 그 해당하는 지갑이나 해당하는 뭐 컨트랙트를 딱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그러면은 그 자금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급한 대로 그 해커가 빼돌린 지갑 또는 해커가 빼돌린 스마트 컨트랙트를 동결시키거나 무용지물 시킨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사람 또는 집단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브풀은 좀 많이 사그라드는 추세인데 그래도 뭐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 같아도 이런 거를 해킹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해킹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조차도 밸리데이트, 그러니까 검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봐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거를 검증해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일단 멈춰봐 하는 그런 게 이제 무슨 뭐 경찰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밸리데이트 하는 그런 기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인센티브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서 구조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밸리데이터 또는 노드라고 하는데요. 노드.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우리가 디파이를 이용하려면 메타마스크나 뭐 카이카스 지갑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비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가스비가 뭐 얼마씩 소량이긴 하지만 들거든요. 그 내가 내는 가스비 자체가 그 밸리데이터 또는 노드들이 내가 원하는 거래, 트랜잭션을 검증해주고 승인해주면서 얻는 대가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밸리데이터나 노드가 가져가는 거죠. 그 연산을 그 사람들이 소유한 서버로 대신 수행해주는 대신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저도 이제 그 좀 더 개념이나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잡고 싶기도 하고 아마 이제 효치님들, 여인이 효치님들인데 효치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마 그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디파이라는 건 어쨌든 중앙화된 어떤 기관이 없이 뭔가를 하는 거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디파이가 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를 이용하면은 금융기관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돈 받는 것처럼 뭔가 예치를 해놓으면은 그게 돈이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면 항상 그 수익률은 저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높은 데 있으면 항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은 그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낮아져요. 근데 어떻게 그게 지속 가능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디파이로 돈을 어떻게 버는 겁니까?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일단 덱스와 CEX의 차이를 약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CEX라고 하면 Centralized Exchange라 그래서 중앙화된 거래소.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뭐 바이낸스라든지 뭐 FTX 그런 곳들이 중앙화된 거래소고요. 이제 덱스라는 것은 이제 디파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시초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Decentralized Exchange 탈중앙화된 거래소인데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CPI 거래소에서 많이 이용을 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 프로젝트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코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 에이다나 뭐 폴카닷이나 그런 것 코인들이 지금은 이미 너무나도 프로젝트가 발전을 해서 시총도 커지고 어느 정도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루다 보니까 신뢰를 갖고 이제 CEX 중앙화된 거래소들에서도 다 상장을 시켜주고 거래를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 프로젝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시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2017년 또는 2018년 그럴 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뭐 IEO를 하든 ICO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처음 막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지금도 있을 거고 예전에도 그렇게 쭉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ICO를 해서 뭐 코인을 내가 투자자여서 일정 부분 내가 가치를 지불하고 코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코인을 받았으면은 내가 이거를 유동화 뭐 사고 팔고 싶을 때
유동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사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 정도면 난 팔겠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전에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상장을 안 해주면은 그거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그냥 P2P 거래, 우리가 P2P 거래라고 하죠. 뭐 모르는 상대방, 뭐 외국인인지 IP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달러 거래를 하든지 뭐 원화 거래를 하든지 그러면 내가 사기당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생된 게 이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거든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그 시초격이었던 뭐 유니스왑이나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점이 중앙화된 거래소보다 취급하는 코인이 훨씬 더 다양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조금 그 부연 설명을 제가 좀 해보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하면은 우리 옆에 보면 저기 한국거래소 있어요. 맞아요. 저 한국거래소가 딱 중앙화된 거래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MTS에서 보고 삼성전자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띡 누르면 사준 줄만 알지. 사실 그 뒷단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 주식이 어딘가 있을 거고 실물이 그리고 그 주식이 나한테 왔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고 막 엄청난 계약들이 있으면서 그게 딱 됐는데 누르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만 맞아요. 사실은 중앙화되어 있는 한국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백단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충분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그게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이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여기서 빼줬다가 넣었다가 빼줬다가 넣었다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한국 거래소로 치고 삼성전자 주식을 10,000개 들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2만 개를 팔라고 주문을 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낭패잖아. 없잖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10,000개 가지고 있으면 뭐 1,000개 팔라고 했는데 1,000개 사자고 해서 그럼 이거 똑같네? 움직일 필요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는데 이것과 똑같이 코인 시장에서도 중앙화된 거래소라는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라는 이런 데들은 다 중앙화된 거래소고 디파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없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상장 안 돼 있는 회사들끼리 그냥 서로 사고 파는 거를 디파이라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구조가 상당히 달라서 다르죠. 네.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주식 시장에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작은 회사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커져서 한국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하려면은 어느 정도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힘 팍 들어가고 그냥 상장사 사장이야 이런 정도 돼야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일 때도 거래돼 가지고 뭐 나 돈도 받고 싶고 투자도 받고 싶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코인에서도 똑같은 프로젝트도 내가 크게 성장해서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되면 상장사에서 그래 야 너 가져와봐 그럼 내가 거래시켜줄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작은 데서 어디선가 거래하다가 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과 비교를 하자면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나라마다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사설 거래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미국도 사설 증권 거래소 있던 시절처럼. 맞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P2P 거래 그게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 왜 옛날에 뭐 갑자기 사이트 이름이 정확히 기억하는데 뭐 OK38 그런 데서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 38.co 네, 그런 데서 그 진짜 그냥 P2P잖아요. 서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그렇지. 비상장 주식 나 이거 얼마 할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수량이랑 금액이 정확히 딱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 뭐 가격도 뭐 서로 그 협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P2P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P2P 거래.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그냥 그럼 약간 당근 마켓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전화해가지고 가서 만나가지고 사가지고 그런 거야.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거래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제3시장 생겼었잖아요. 네네네. 코넥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덱스랑 좀 다른 것 같고 구조가 완전히 중앙화돼 있으니까. 네. 덱스는 이제 탈중앙화를 어떻게 시켰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면 이제 막 아무나 그 거래소에 해당하는 코인을 올려놓고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해당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 코인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나 또는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거래가 되냐. 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또 LP 페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잠깐 뭐 국내 거래소 얘기,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유동성 공급,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고, 그렇죠. 이제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시장 조성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성, 마켓 메이킹을 해주는 건데, LP, 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가 마켓 메이킹을 해주는 건데, 그런 역할을 이제 LP 페어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이라는 토큰이 있고 다이라는 토큰이 있으면은 네. 그 두 개의 토큰과 완전 별개로 이더리움 다이 LP 토큰이란 걸 만듭니다. 잠깐만요. 이더리움이 있고 다이가 있고 얘네 둘이 이제 묶었어. 얘네 네네. 둘이 거래할 수 있도록 페어를 이제 짝꿍을 만드는 거야. 맞습니다. 짝꿍이 얘네 둘이는 짝꿍이야. 근데 짝꿍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뭔가가 새로 생긴다는 거죠. 네. 페어가 그래- 이거를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네, 그래서 그 토큰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슬래시 다이 LP 토큰이라고 LP 합니다. 토큰, 네. LP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L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큰도 똑같이 뭐 이더리움이나 다이 토큰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렇게 내가 거래를 할 때 또는 이제 맡기고 입출금을 할 때 받고 현금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제 유니스왑 최초 탄생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스왑이라는 거는 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시초기네. 있는 예, 아까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시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내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으면은 현재 이더리움과 다이의 가치를 1대1로 맞춰서 현재 이더리움과 다이의 가격을 1대1로 맞춰서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지금 3,000달러라고 치면은 3,000 다이라고 치면은 네. 이더리움 한 개와 다이 3,000개가 한 페어가 되겠죠. 같다. 네, 그렇게 가치로 1대1의 비율로 그 LP 토큰, LP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치라고 하거든요. 뭐 스테이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리퀴디티 프로바이딩, 뭐 유동성 제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LP 토큰에다가 그 한 쌍으로 해서 요거 가져가 주세요 하고 제공을 해요. 네. 우리 뭐 FX 시장으로 치면은 원화 1,200원어치 하고 1달러 하고를 같이 넣는 거죠. 묶어서. 예, 묶어서. 어. 그러면은 걔네가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LP 토큰으로 숑 바꿔서 줘요. 그러면은 나는 그 LP 토큰이, 이 LP 토큰도 보면은 전체 발행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내가 받은 LP 토큰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LP의 총 덩어리가 여러 사람들이 거기다가 넣어서 규모를 형성하면은 그 이더리움과 다이가 현재 가격이 3,000 다이라는 기준 하에 1대1로 이만한 덩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커다란 덩어리가 여러 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다 입금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그 큰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 큰 덩어리에서 이제 그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스왑이라고 해서 매도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스왑이라는 표현을 하냐면은 그렇게 1대1로 큰 덩어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더리움을 다이로 받고 싶어. 그러면 이더리움을 그 큰 덩어리에다가 넣고 다이를 빼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게 꼭 그 스왑, 교체한다는 느낌이어서 바꾸는 느낌이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스왑. 예, 반대로 뭐 다이를 이더리움으로 스왑한다. 그러면은 다이를 그 LP 토큰에다가 주고 이더리움을 받아와요. 그러니까 스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사고 파는 게 중앙화된 거래소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수합을 해갔으니까 이 LP 덩어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대방이 이더리움을 나한테 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이를 빼줘야 되니까. 빼줬으니까 이더리움이 늘어나고 다이가 줄어들었잖아요. 이더리움을 받았고 네. 다이를 줬으니까 이더리움은 늘어났고 다이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1대1 비율이 깨지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좀 더 많아지고 근데 이 비율이 깨진 거를 요것도 이제 다시 1대1의 가치 가격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좀 더 수량이 많아졌고 다이는 좀 더 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싸지겠죠. 그렇죠. 네. 뭐든지 많아지면 싸지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도 잠깐만 끊어서 잠깐만 끊어서 너무 길었나? 네. 설명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제가 한번 또 그 혹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더리움하고 다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을 교환해주고 싶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네. 이걸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거 낭패가 되니 네. 얘네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재고를. 네네.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나 그냥 이더리움 가져올 사람 가져와서 그냥 다 가져가고 다이 다 가져와 이렇게 해버리면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1대 300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춘 다음에 자 이더리움 하나랑 얘랑 300개 가져와가지고 딱 뭉친 다음에 하나를 뭉탱이로 넣어놓고 하나를 벽돌처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에피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10,000개도 될 텐데 그런 게 이미 쌓여있는 풀이 있으면 자 이제 이 정도 됐다 치고 나서 이제 누군가 와서 수합 거래. 그러니까 이더리움 줄 테니까 다이 주세요. 혹은 다이 줄 테니까 이더리움 주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이가 늘어나고 이더리움이 늘어나고 하겠지만 그때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치는 계속 조금씩 바뀌면서 네. 이게 뭔가 균형점을 찾아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누가 이더리움을 가져가고 다이를 가져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거래소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거래소는 수합밖에 못하니까 항상 시장가 거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가 거래를 하면서 내가 이 LP 풀에 슬리피지, 그러니까 가격 변화를 주면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탈중화 거래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수합하는 사람은 그럼 당연히 이제 사고 팔 니즈가 있으니까 수합한다 치고 네. 그럼 이 LP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는 왜 이거를 공급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더리움이랑 이거 다이 이거를 왜 여기다 주지?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돌아왔는데 이 수익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LP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부터 알았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죠? 왜 LP라는 게 필요한지,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LP가 필요하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렸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줬는데 그럼 이 준 사람한테도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거죠. 이제 원래 대부분의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 LP의 역할을 해서 마켓 메이킹을 하는 거를 증권사가 합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가 해서 사실 이게 돈 남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건데 그쵸. 그거를 잘하고 많이 하면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이뻐해줘서 여러 혜택을 줘요. 그 증권사나 그런 운용사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덱스에서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다 일반 유저들일 뿐인데 그 LP를 쌓아놓은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수수료를 떼가요. 그러니까 아까 수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유니수합 최초 거래 수수료 기준으로 0.3%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아, 잠깐만요. 네. 그 유니수합이라는 것에서 수수료를 0.3%씩 가져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더리움 하나 줄 테니까 다이 300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탈중앙화된 그 거래소에서 받아간다는 거죠. 예, 0.3%를 징수하는 거죠. 뛰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하나의 이더리움을 냈다면 실질적으로는 0.997개 이더리움만 다이로 수합돼서 받겠죠. 오케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으면은 그 받은 수수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이 풀에다가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게 벽돌이 하나씩 계속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그 LP 그 토큰처럼 벽돌이 쌓이는 거죠. 네. 벽돌이 풀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커지겠네요. 네,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수료 0.3%씩 생긴 게 이더리움 쪽이나 다이 쪽에 조금씩 쌓이겠죠. 네네네. 0.3%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뭐 외환 거래라든지 변동성이 좀 작은 거래면은 그 0.3%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코인판이란 말이에요. 코인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막 10%씩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해요. 네. 근데 0.3%의 수수료보다 오히려 내가 여기다가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나는 손해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네. 괜히 넣어놨다가 이 가격이 빠지면은 좀 애매하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 이더리움이랑 3,000다이를 같이 넣어놨는데 네.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다이까지 가격이 내려가 버렸어요. 어. 그러면은 나는 30% 빠진 거죠. 이거 다시 뺄래.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선 생략을 할 텐데 전문용어로 이제 비영구적 손실이라 그래서 그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간 것보다 더 큰 손실을 안고 내가 이 LP를 출금해 와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내 손에 남는 이더리움이나 다이는 훨씬 더 실제 가격 하락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그냥 개별적으로 1이더랑 3,000 다이를 갖고 있었다면 네. 이더리움 가격이 2,000 다이로 내려갔으면 그 100% 중에서 50%만 가격에 마이너스 33%를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LP를 유치해 놓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을 같이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코인 같은 변동성이 큰 데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그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흔히 곡괭이 토큰이라고도 국내에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유니스왑이라는 덱스가 하나의 중앙은행이 되는 거예요. 유니스왑이 중앙은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니라는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니라는 토큰 자체를 자신들이 중앙은행이 돼서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블럭마다 분배를 하면서 그 수량을 LP 유동성 제공자들, LP들한테 주는 거예요. 토큰을. 각 블록마다 실시간으로. 블록이 한 네트워크마다 다르긴 하지만 1초에 몇 개, 3초에 5초에 몇 개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유니라는 토큰이 계속 이렇게 발행이 될 텐데 그 발행된 것들을 계속 이자로 그 유동성 공급을 예치해 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더리움이나 BTC 또는 내가 페어를 예치한 그 코인의 가격이 내려갈지라도 그것보다 유니스왑에서 주는 그 이자가 더 높다면 이득이겠죠. 네. 제가 조금 놓쳤는데 유니스왑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은 LP들이에요? 아니면은 유니코인이요. 유니코인을 받는? 예, 유니 토큰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돼요. 유동성을 공급해 준 사람한테? 네, 보상으로. 그래서 그 보상 토큰들을 주면서 이제 이런 굉장히 높은 수익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니 토큰도 이제 그 유니스왑이라는 데서 만든 토큰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유니도 유니코인 저희가 이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유니 토큰도 이제 이더리움하고 페어를 지어서 똑같이 LP를 시켜놓고 LP 상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니 토큰이 또 인기를 얻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유니 토큰의 가격이 올라간다? 예, 그러면은 이제 내가 똑같은 비율로 유니 토큰을 받고 있어도 유니 토큰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디파이 붐과 같은 유동성이 좀 많이 좀 내려간 상태긴 한데 2020년이라든지 2021년 우리 그 중국발 그 코인 악재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덱스의 유동성이 디파이 붐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디파이 코인들의 어떤 가격 붐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죠. 예전에 비트코인 2018년에 막 한없이 올라가던 때처럼. 그럴 때처럼.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조금 이제 깊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네네. 유니코인 얘기가 이제 거버넌스 코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네네. 거버넌스 코인이 왜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LP 토큰까지 이해가 됐고 그 위에 또 이제 거버넌스 코인이라는 게 이제 받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예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 거버넌스 토큰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로젝트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래서 몇몇 일부 프로토콜들은 희귀하긴 하지만 자신들 거버넌스 토큰이 아닌 좀 더 유명한 토큰이나 스테이블 토큰으로 보상을 주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좀 희귀한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직접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발행했으니까 사실적으로 비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발행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토큰들을 많이 주게 되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디파이 문화가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시겠지만 코인에 대한 시세 차익만을 사람들이 노렸지. 그렇죠. 사실 그거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배당주처럼 배당을 받는다든지 은행처럼 예금 이자를 받는다는 식의 투자가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덱스에서 이런 보상 토큰, 거버넌스 토큰들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이자놀이라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자라는 개념 정확하게 이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거지. 네, 내가 이게 탈중앙화 거래소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걸 할 수 있도록 니네들이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줬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파이란 얘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했던 거는 제 기억으로 작년 초 정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유니스왑이나 이런 그 탈중앙 거래소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유동성 공급해주는 애도 많아지고 항상 돈이 뭔가 새로운 돈들이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시들해지고 예를 들자면 유니토큰의 가격이 뭐 떨어진다든지 아유 뭐 저거 거래소 뭐 에이 애매한데 뭐 좀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게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반영되다가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반영될 때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시분할로 발행 총량에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토큰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미 시장에 풀린 토큰도 몇 개 안 되고 네네. 그것들을 또 가능성을 믿고 또 사려는 수요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가격도 쉽게 올라가고 유동성이 그렇죠.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한 1, 2년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미 시중에 풀려 있는 토큰의 발행량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만들려면 일단은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처음에 준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많은 보상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많이 들어와서 배가 부르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토큰이나 아니면 보상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이미 먹을 만큼 먹고 배부를 만큼 배불렀는데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이제 설사 블록당 이제 제공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처음에 받는 그 토큰의 가치랑 이미 시중에 그 토큰이 상당히 뭐 몇십만 개, 몇백 개 풀린 다음에 똑같은 양의 토큰을 받았을 때 가치는 다르죠. 그쵸. 뒤에 받는 게 훨씬 더 그 토큰의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유통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 디파이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 뭐 시간제 사기 아니냐. 어차피 그치. 처음에만 그렇게 막 붐업을 해서 해당 가버넌스 토큰이나 그런 게 이제 이자를 많이 주니까 확 가치가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왜냐면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만 많을 거고 공급은 굉장히 조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급등했다가 맞아. 이제 어느 정도 통화량이 풀리고 나면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 사그라드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망을 하고 또는 손실을 보고 뭐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고 그럼 이게 그 뭐 다단계 사기 비슷하게 이 프로젝트 같다 저 프로젝트 같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디파이 하면 항상 이게 다단계 아니야? 라는 얘기가 항상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각종 네트워킹 그런 거에 이제 뭐 그런 거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아서 자꾸 이제 알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커뮤니티에 가입을 시키고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에 내 디파이 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에 가입을 시키고 뭐 그걸 가입을 하면은 뭐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다단계와 비슷하죠. 그렇죠. 야, 이걸로 들어와봐. 괜찮은 거 있대. 이거 코인 야 그래, 대박 이거 나네. 돼. 그러니까. 네. 여기 프로젝트 괜찮대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뭐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운영하거나 런칭하는 팀들도 뭔가 그 구조를 바꾸려고 뭐 디파이 2.0이라는 걸로 이제 좀 LP 구조로 바꿔서 출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파이 1.0의 가장 큰 문제는 소각 모델이 애매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은 하는데 그 발행된 토큰이 소각이 안 되고 계속 이자로 뿌려지기만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으려면은 뭔가 사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야 쓰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그래야지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각이라고 하는데 일정량을 운영진이 뭐 수수료 같은 걸로 받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서 아예 태워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토큰을 가지고 뭐 NFT 거래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요새 이제 핫한 뭐 NFT나 P2E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NFT 거래 수수료로 쓰기도 하고 또 P2E는 게임이니까 게임에서 들어가는 각종 뭐 아이템이나 재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토큰 소각을 많이 하게 해주면은 그 토큰의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가치가 낮아지는 현상.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서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디파이라는 거를 이제 뭐 물론 안 좋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다단계 아니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돈이 더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디파이 내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황국님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돈이 좀 남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다 다 넣을 거예요. 했던 그곳이 헤이비트에서 제공하는 그 예치 상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헤이비트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품이에요? 헤이비트 예치 상품은 이제 뭐 운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에다가 뭐 이제 예치를 하고 보상 토큰을 받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일부 하고요. 뭐 이제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처럼 뭐 한 곳이나 뭐 몰빵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네. 여러 군데에다가 다변화를 해서 이제 많은 곳에다 분산하는 식으로 이제 리스크 헤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증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의 크기를 TBL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하거든요. 토탈 밸류 밸류 락트. 락드. 예,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전 락된 토탈 밸류.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LP 토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좋다고 들어와 락킹, 있나? 스테이킹 또는 그런 예치를 해놨냐 그런 건데 그런 일정 TBL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이제 커뮤니티 뭐 미디엄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뭐 텔레그램인지 이런 곳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활성화되어 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CS를 요청했을 때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했을 때 그 해당 텔레그램 방이나 그런 곳에서 운영진들이 즉각 대처를 잘 해주는지 예. 뭐 그리고 이제 오디시라고 해서 네.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제 해킹은 사실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그거를 이제 최대한 보안 업체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수비벽을 쌓는 건데 그거를 이제 검증해주는 오딧 업체들이 있어요. 디파이 오딧 업체들. 그런 오딧 업체와 같이 작업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업체들이 약간 코드 감사, 코드 오딧을 해주고 너네 이 코드 중에서 요런 데는 해커들이 취약점 공격이나 뭐 이렇게 해킹을 할 수 있는 빈틈이 있을 것 같아. 코드 레포트를 발행을 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뭐 취약점도 고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오딧 회사가 있다면 이 오딧 회사에게 오딧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레포트를 받았고 이러이러한 뭐 위험점이나 취약점을 이제 완벽히 고쳐서 이제 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오딧 레포트라든가 그런 스코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서 이제 저희가 분할해서 이제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 일부는 이제 이런 거래소들 같은 곳에도 이제 아비트라지라든지 스프레드 거래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전통금융하고 구조는 똑같아서 CEX든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순간순간 거래소들이 주체가 너무 많으니까 순간순간 가격 차이가 나거나 또는 뭐 파생 상품과 현물과의 가격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차익 거래나 뭐 스프레드 거래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업체들의 이제 그들과 같이 운용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운용을 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네. 리스크까지 다 한꺼번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디파이라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그 쌍을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잘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쌍은 잘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 다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점검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실력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리스크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헤이비트가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들이나 아무튼 경험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검증된 데만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도 관리를 한다. 그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없어요? 전혀?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네. 높은 수익률이 지속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해요. 네. 그런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은 됐지만 뭐 러그풀이라고 해서 운영진이 이제 그 맘먹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악의적으로 뭐 폐쇄하고 가져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외부에서 해커들이 뭐 취약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해킹을 해서 아예 권한을 탈취해서 뭐 뺏어간다든지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종종 디파이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헤이비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스크 해치를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사 한두 곳 정도가 뭐 최악의 경우에 뭐 해킹을 당하거나 러그풀을 당한다고 해도 그러면 총 금액의 몇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보상을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험 업계 쪽하고도 이제 컨택을 해서 이런 보험 상품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고객이 있으면 저희 헤이비트에서 어떤 예치 상품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헤이비트는 이 돈을 받아서 이 코인을 받아서 네. 코인을 받아서 어떤 디파이라는 걸 통해서 돌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분산해서 잘 돌리는데 네. 여기 어떤 데서 러그풀 해가지고 손실 나가지고 여기 손실 났어. 네. 근데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수익률이 안 갈 가능성이 있나?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이 서비스에 이제 코인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9%다 그러면 9%를 줄 수 있는지 여기서 하다 보니까 9%가 안 됐어. 그럼 여기서 손해를 뭐 이렇게 감수하면서도 9%를 주는지 아니면 9%가 안 될 수도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일단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익률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런 거를 매달 이제 고객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지금까지는 뭐 한 번도 수익률 변동이 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디파이의 수익률이라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변동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지에서 저희가 약속드렸던 수익률보다 운용해서 수익률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 이익률을 맞춰 드리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가 터진 게 아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운영하는 수익률이 낮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달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낮춰서 예, 수익률을 낮춰서 이제 공지를 드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헤이비트라는 서비스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 예상되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그 운용 방식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전통 금융시장이나 전통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얘는 9%의 수익률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이런 상품들이 물론 코인으로 투자해서 받는 것도 코인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인의 가치가 변동되면은 그거는 다른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넣었다. 그럼 비트코인을 넣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자 보상이 비트코인을 받으니까 9%의 이익이 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20% 빠졌다. 그러면 이제 원화로는 손실이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코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 뭔가 보상을 계속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더리움은 발행 예정이고 이제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 상품 하나하고 네. 비트코인 상품이 있는데 비트코인 상품은 뭐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코인 개수 자체는 약속된 이자율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코인 개수. 개인 개수. 근데 그 코인 개수 그 각 코인이 가치가 변동은 뭐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꽤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고 우리가 맥시멀리스트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이제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런 분들은 뭐 중간에 좀 부침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더 높은 가치를 받을 테니까 뭐 이자가 어차피 내가 홀드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 예를 그래서 들어서 뭐 예를 들어 10년 넣어놓지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거래소 가만 놔두면은 비트코인이 늘어나는 거니까 조금씩. 그렇죠. 이제 거래소 같은데 뭐 그냥 놔두느니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달러와 가치가 연동이 돼 있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달러 이자 통장처럼 그렇죠. 달러 이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달러 두 가지 리스크가 있죠. 이제 환율 리스크. 이제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의 이제 환율이 바뀌고 지금 최근에 원화가 워낙 약세가 돼서 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그랬는데 좋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김프라고 해서 이제 김치 프리미어라고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지금 국내법상 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숏 포지션이 불가능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는 자유롭게 그런 공매도 거래나 이제 파생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래소가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더 코인 가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칠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매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스테빌라이즈, 그러니까 균일화 됐는데 한 1%에서 뭐 큰 경우에 한 3%까지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 그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USDT 테더의 이제 $1 패깅 리스크. 예, USD 엄연히 얘기하면 USDT는 코인이고 네. USD 달러는 그 화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피아트 머니죠. 예, 그 두 가지 가치가 변동이 있을 수 예, 있지. 변동이 약간씩은 실시간으로 조금씩 있어요. 뭐 0.9999라든지 1.00001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그때 작년에 테더 리스크가 한참 이슈일 때 0.2%? 예, 0.9980까지는 내려갔었는데 그 이하로 막 폭락한 경우는 없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패깅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테더는 좀 안전한 편이긴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진짜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네. 진짜 제가 맘먹고 아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준다고 그러면은 진짜 한번 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집요하게 한번 좀 여쭤봤는데 끝까지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호서 아카데미 채널의 구독자 이호치님들 하고 헤이비트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가입을 하실 때 뭐 좀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던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제가 또 평소에 또 좋아하던 이호석 애널리스트 이렇게 이 채널에 나온 게 영광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또 헤이비트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4월 초까지 일단 첫 번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코드를 적는 란이 있을 거예요. 예치 상품에 가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가 이제 약자인 HS 아카데미. HS 대문자, 그 다음에 아카데미는 소문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HS 아카데미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콜라보레이션 이벤트에 자동 응모가 됩니다. 뭐 이벤트 있으면은 뭐 좀 뭐 혜택이 좀 있나 봐요? 예, 저희가 이제 경품으로 이제 1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이제 총 30분께 이렇게 드릴 거고요. USDT,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런 것들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저희 헤이비트의 그런 이제 그 판촉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판촉물. 헤이비트 판촉물이라는 그런 기념품들 드릴 거고요. 더 큰 이벤트를 계속해서 할 생각이니까요. 거기에 계속 응모가 된다고, 참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제 황국님이 그걸 한번 궁금증을 저렇게 큰 돈을 저기다 넣는다고?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져와 봤고,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래도 공부도 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그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디파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어떻게 왜 돈이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까지는 쫙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확실히 아셨다면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검토해 보신 다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기회로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시러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